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린 병실 안. 산소호흡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병실 한쪽 침대에 앉아있던 노파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침대 맞은편에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다. 장남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 불편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막내딸만이 눈가가 젖은 채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노파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알려줄게.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남이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다 가족이지. 누가 가족이고 누가 아니겠어요? 그러자 둘째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아픈 와중에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치료나 잘 받으세요. 막내딸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노파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장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 안에 지난 30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또 그 대가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제 다 보여줄 거다. 세 남매의 표정이 달라졌다. 장남은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는 괜히 핸드폰을 꺼내 시선을 피했다. 막내딸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노파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똑똑히 말했다.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려졌는지 오늘 다 얘기할 거다. 그래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카메라가 주민하듯 독자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장면은 30년 전 낡은 연립주택의 새벽으로 흘러갔다. 새벽 5시. 알람도 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자동처럼 떠졌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자, 올해 74. 평생을 엄마, 시어머니, 가정부라는 이름 뒤에 가려 살아왔다. 그러나 이 새벽만큼은 오직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순자는 먼저 부엌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 한가운데 낡은 밥솥의 버튼을 눌렀다. 밥이 익는 동안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도시락 재료를 꺼냈다. 달걀, 김, 멸치볶음, 그리고 전날 저녁에 남겨두었던 불고기 몇 점. 손녀들의 도시락이었다. 칼질을 하는 순간 허리가 찌릿하게 아팠다. 몇십 년간 반복된 노동 탓에 허리는 이미 남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익숙한 고통이었다. 손녀들이 깨어날 즈음이면 아침상이 차려져 있어야 했다. 국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야 했고 반찬은 최소 4가지 이상. 그래야 며느리 수경이의 눈총을 피할 수 있었다. 어머니, 어제 된장국 너무 짰어요. 애들이 잘 못 먹었잖아요. 어머니, 반찬은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매일 똑같으면 애들이 질려요.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수경의 날 선 목소리가 생생했다. 순자는 김밥을 말아 도시락통에 담았다. 손녀들이 할머니 최고 라며 안기던 예전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 노동이 행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조차 무심해졌다.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아침 6시 반, 손녀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밥 다 됐어? 응, 도시락도 준비했어. 국도 떠줄게. 그러나 아이들은 무심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순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식사를 마친 손녀들이 집을 나서자 이번엔 그녀의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탁기 옆에 쌓인 옷더미.
하얀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어머니 옷 따로 우리 옷 따로. 그날도 순자는 봉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끼리 옷을 함께 빨 수 없다는 며느리의 말. 세균이 옮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세제를 푸고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그녀는 잠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옆집에서는 또래 할머니가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곧 다시 손에 걸레를 쥐었다. 거실, 복도, 부엌, 아이들 방까지. 하루라도 청소가 미흡하면 수경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머니, 먼지 좀 보세요. 이렇게 청소를 대충 하면 어떡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남았다. 저녁이 다가오면 순자는 다시 부엌에 서야 했다. 시장에서 장을 봐온 후 가족이 원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그날은 아들이 오늘은 삼겹살 먹고 싶다 했고, 손녀는 치즈볶음밥이 좋아요라 했고, 며느리는 칼로리 낮은 샐러드도 꼭 곁들여 주세요라 했다. 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준비하는 동안 순자의 허리는 휘청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은 그녀의 몫이었다. 아이들이 젓가락을 대지 않은 반찬, 탄 고기, 식어버린 국. 그것이 그녀의 저녁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인가 아니면 내가 고용된 건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곧 손등으로 닦았다. 눈물조차 사치였다. 내일 새벽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병실로 다시 화면이 돌아온다. 순자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는 몰랐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내가 왜 이 장부를 썼는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지. 장남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그냥 옛날 얘기잖아요. 그걸 왜 지금 와서 꺼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법정 판결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옛날 얘기라고? 아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내 삶의 이야기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증명할 이야기다. 막내딸은 숨을 삼키며 물었다. 엄마 그럼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앞으로 내가 들려줄 이야기 속에서 너희 스스로 알게 될 거다. 30년 전 순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에 살았다. 당시 남편은 막노동판을 전전했고 그녀는 빨래와 청소, 식당 일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아침이면 도시락 2개를 싸서 큰 아들과 둘째의 손에 들려보냈고 저녁이면 남편의 땀에 젖은 작업복을 손수 빨았다. 그녀는 늘 자신에게 말했다. 힘들어도 괜찮아. 아이들만 잘 크면 그게 내 행복이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건 불행의 시작이었다. 장례식 날 순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새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장남은 아직 18,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딸 은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일터로 나가야 했다. 엄마 힘들면 좀 쉬어. 어린 은지가 말했지만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원래 강하잖니.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은 위로였다. 세월은 흘러 아들들은 성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들들이 커 갈수록 그녀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장남 준호는 대학을 간다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요구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이 밀리면 졸업 못해. 돈 좀 마련해줘. 순자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돈을 모았다. 손톱은 늘 갈라지고 발뒤꿈치는 피투성이었지만 아들의 등록금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준호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나 대학 보낸 건 당연한 거잖아. 부모로서 의무지. 그 말은 순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둘째 아들 태수는 더 심했다.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창업을 한다며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 엄마, 나 이번에 카페 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 도와줘, 형은 대학 보내줬잖아. 나도 공평하게 받아야지. 순자는 허리를 굽히며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태수의 사업은 1년도 못 가서 망했다. 빚더미만 남았다. 순자는 또다시 새벽마다 남의 집을 돌며 걸레질을 했다. 허리가 점점 더 망가졌지만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실패한 건 엄마 탓이야. 내가 제대로 배운 게 뭐가 있냐고. 집이 가난해서 망한 거지.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나마 막내딸 은지는 달랐다. 엄마, 돈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은지는 늘 어머니 곁에 있었다. 빨래를 개고 함께 장에 나가고 밤이면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순자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딸이 있으니 아직 괜찮아. 그러나 아들들과 며느리의 무시는 갈수록 심해졌다. 현재의 병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일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다 해줬지.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원망뿐이었다. 그게 가족이냐? 피만 나눈 게 가족이냐? 장남 준호는 얼굴이 붉어져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렸다고 그래요? 순자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너희는 이미 오래전에 날 버렸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니? 내가 허리가 부러져도 내가 쓰러져도 너희는 밥상부터 물었지. 그게 가족이냐? 둘째 태수가 말을 돌렸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돈 문제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할 건 없잖아요. 순자는 비웃듯 말했다. 돈 문제? 그래, 결국 너희는 지금도 돈 얘기밖에 못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기록했다. 그녀는 침대 옆 장부를 손에 얹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장부 안에는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다 적혀 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거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막내딸 은지만이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전부 말씀해주세요. 다 듣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들려줄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시선은 창밖 빗방울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과거로 이어졌다.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삶 속에서 피어오른 고통과 희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새벽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버릇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분주했다. 오늘도 부엌에서 하루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먼저 손녀들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계란을 부치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걸 먹고 힘내서 공부 잘해야 할 텐데.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쓰렸다. 손녀들이 언제부터인가 도시락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 앞에서 아들 준호가 신문을 보며 말했다.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단출해요? 아침부터 힘이 나야지.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따가 저녁에 좀 더 푸짐하게 해줄게. 장 보러 나가야 하거든.
그러자 며느리 수경이 날카롭게 덧붙였다. 어머니, 저녁은 6시 딱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애들 학원 가야 하니까 늦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세탁은 따로 하셨죠? 제 옷이랑 어머님 옷 섞이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녀는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쓴맛이 번졌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결국 난 가족이 아니라 방해물인가. 점심 무렵이 되자 그녀는 또 다른 집으로 향했다. 허름한 앞치마를 가방에 넣고 동네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다. 아줌마, 오늘은 창틀까지 꼭 닦아주세요. 먼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의 말은 명령이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허리가 뻐근하게 쑤셔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손녀 학원비와 아들 사업 자금을 갚으려면 오늘도 땀을 흘려야 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밖을 내다보았다. 같은 또래의 할머니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감정이 솟구쳤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로운데 왜 나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지?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엄마, 오늘 저녁 삼겹살 먹고 싶어. 할머니, 저는 치즈볶음밥 해주세요. 어머니, 저는 샐러드도 필요해요. 칼로리 높은 건 못 먹어요. 3가지 요구가 동시에 쏟아졌다. 순자는 허리를 붙잡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기름 튀는 프라이팬, 치즈가 눌어붙은 냄비, 샐러드 드레싱의 시큼한 냄새가 뒤섞인 부엌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남은 반찬과 탄 고기는 그녀의 몫이었다. 순자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내 밥상은 늘 이렇게 남은 조각들이구나. 며칠 뒤 몸에 이상이 왔다. 열은 39도를 넘어섰고 허리는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만큼 무거웠다. 엄마, 밥은요? 준호의 첫마디였다. 순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간단하게 먹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신 겁니까? 순자의 귀에는 의사의 말보다 아들의 반응이 더 크게 남았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애들 밥은 누가 해요?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생명보다 밥상이 중요한 거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구나. 수술날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순자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취가 스며들기 직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의 눈물이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이었다. 어머니, 청소는 누가 해요? 빨래는요? 전 일하느라 바쁜데. 엄마, 저녁 준비 안 했어요. 그녀는 허리를 붙잡고 간신히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어.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점점 불편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왜 같이 살아야 해요? 순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내가 이 집에 왜 있는 걸까? 이 집은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불청객인가? 밤이 깊어가자 순자는 혼자 방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다. 큰아들 등록금 500만 원. 둘째 아들 창업 자금 1천만 원. 손녀 학원비 매달 80만 원. 남의 집 청소비로 벌어 채운 돈, 그 흔적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한 줄.
나 자신을 위해 쓴 돈 0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밑에 세 글자를 적었다. 이게 내 인생의 계산서다. 이 기록은 그녀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마지막 남은 자기 존엄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증명해주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해야 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언젠가는 말해야지. 그래야 내가 사라져도 내가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남길 수 있겠지. 퇴원한 지 보름째 되던 날, 순자는 부엌에 서 있었다. 아직도 허리에는 코르셋을 두르고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몸이 먼저 움직였다. 부엌은 여전히 그녀의 전쟁터였다. 큰 아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순자는 얼굴을 굳혔다.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미안하다. 오늘은 국이랑 2가지 반찬만 했어. 그러자 며느리 수경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려면 기본은 해주셔야죠. 저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충 차려져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순자의 입술이 떨렸다. 말없이 국그릇을 식탁에 올리려는 순간 막내딸 은지가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차릴게요. 은지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계속 투덜거렸다. 저희가 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데요? 도와주셔야 하니까 모시는 거지 부담만 되면 곤란해요.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동안 자신이 이 집을 위해 쏟아 부은 세월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다. 저녁 식사 후 장남 준호가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어때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하니?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다. 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 이름으로 옮겨놔야죠. 제가 가장이잖아요. 엄마가 언제까지 집을 지킬 수 있겠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이 집은 아직 내 거다. 그러자 둘째 태수가 끼어들었다. 형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업 자금도 막혀 있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집을 담보로 해야 하잖아요. 결국 가족을 위해서예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너희가 말하는 가족은 도대체 뭐냐? 내가 평생 일한 건 다 당연한 거고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거냐? 은지가 소리쳤다. 엄마 집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려 해? 엄마 허리 부러질 때까지 부려먹고 이제는 집까지 뺏어가겠다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붙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그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맺힌 눈물이었다. 그날 밤 결국 일이 터졌다. 순자는 식탁에 놓여있던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너희에게 보여주마. 내가 평생 써온 기록이다. 노트 표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의 계산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1989년 큰아들 준호 대학 등록금. 설거지, 청소, 밤일까지 해서 500만 원 마련. 아직 고맙다는 말 없음. 1995년 둘째 태수 카페 창업 자금 1천만 원. 결과는 망함. 이후 엄마 탓이라는 원망만 남음. 2005년 며느리 수경 출산 후 산후조리. 매일 밤새워 아이를 돌봄. 하지만 돌아온 말은 어머니 밥이 왜 이렇게 짜요? 분. 2010년 손녀 학원비 매달 80만 원. 내 생활비는 0원. 병원 한 번 못 가고 허리는 점점 무너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라도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릴 거다. 큰 아들과 둘째는 얼굴이 붉어져 화를 냈다. 엄마, 이런 걸 왜 써요? 가족끼리 부끄럽게. 맞아요. 남들 알면 망신이에요. 순자는 눈을 부릅떴다. 망신? 망신은 내가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너희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진짜 가족인지 보여주고 떠날 거야. 순자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내가 평생을 희생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기록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읽어주겠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쳤다. 낡은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1987년 남편 병원비 빚을 얻어 갚은. 남편은 떠나고 빚만 남음. 1989년 큰아들 준호 대학 등록금. 새벽 청소, 밤 설거지, 몸이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음. 1995년 둘째 태수 창업 자금. 카페 문 닫고 빚만 남음. 갚은 건 엄마뿐. 2002년 며느리 수경 산후조리. 밤새워 아이를 안고 밥하고 빨래함. 돌아온 말은 국이 짜다. 2010년 손녀 학원비 매달 80만 원. 내 옷 한 벌은 10년째 그대로.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큰 아들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엄마, 가족끼리 이런 걸 왜 일일이 적어요? 그게 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순자는 눈을 치켜떴다. 당연한 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 맞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희생을 당연시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다. 둘째 태수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래도 결국 우리 위해 다 해줬잖아요. 이제 와서 왜 불만이에요?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챙겨드리면 되잖아요. 챙겨? 순자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지금껏 내 입에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다. 내 몸이 망가져도 내가 망하면 내 탓이라 했지. 그런 걸 챙김이라 부르니? 순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통장이 여러 권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최근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통장에는 숫자가 빼곡히 찍혀 있었다. 30년 넘게 모아온 돈, 땅 보상금까지 합쳐진 거대한 액수. 자식들의 눈빛이 동시에 바뀌었다. 준호의 눈은 탐욕으로 번쩍였고 태수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손놀림을 보였다. 수경은 놀란 듯 입을 막았지만 눈동자는 통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내가 죽기 전까지 모은 돈이다. 너희는 지금 당연히 자기 거라 생각하지?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럼요. 엄마, 저희가 아들이잖아요. 가족끼리 나눠야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돈은 너희 것이 아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다. 은지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럼 누구 거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다. 너다, 은지야. 내가 내 옆을 지켰으니까.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했으니까. 내 마지막은 너에게 맡기겠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다. 말도 안 돼. 저 집안일 다 엄마가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딸한테만 준다고? 이건 불공평해. 그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수경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면. 순자가 끊어버렸다. 차별.
아니, 이건 정이다. 은지는 돈을 받기 위해 옆에 있던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밀어내고 준호와 태수가 나를 소모품처럼 취급할 때도 은지는 내 옆에 있었다. 내가 울 때 손을 잡아준 건 은지뿐이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판사의 선고처럼 무겁고 권위 있었다. 준호가 다시 소리쳤다. 엄마, 이건 불효예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요? 순자는 날카롭게 말했다. 불효? 진짜 불효가 뭔지 아니? 부모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 불효다. 내가 평생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내가 아프면 밥상부터 물어본 게 그게 불효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결국 피는 못 속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은지가 흐느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오빠들이랑 더 싸우지 마세요. 그러자 순자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은지야, 이제는 말해야 해.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누가 진짜 내 가족이었는지. 내가 바로 내 가족이다. 너만이 내게 가족이었다. 순자의 말이 끝나자 병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와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수경은 눈물을 닦으며 병실을 나가 버렸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 저 혼자라도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순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야 말할 수 있었구나. 이제야 내 인생의 계산서를 다 마무리했구나.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창밖에는 빗줄기가 그치고 달빛이 비쳤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자가 장부와 통장을 내밀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한 순간 그 말은 세 사람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장남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엄마,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탐욕과 자존심이 뒤엉킨 억지에 불과했다. 둘째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손톱을 물어뜯던 손이 멈췄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난 아들이잖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다. 은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힘 빼지 마시고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순자는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은지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구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이 씻겨 나가는 듯한 눈물이었다.